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하는 저는 FDSC 회원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한경희입니다. 저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 전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전시에 FDSC가 FDSC 뉴스라는 영상 작업과 설치 작업으로 참가했습니다. 이 무대에서 오늘 진행될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0이 진행될 텐데요. 전시 작품의 일환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라의 주도권을 가진 여성 디자이너들이 주목해야 할 다른 디자이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FDSC는 기존에 늘 그래왔듯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10명의 디자이너가 각자의 이유로 선정한 10명의 디자이너들을 만나볼 텐데요. 한 사람당 10분씩 총 100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채팅 댓글을 통해 연사자분들에게 많은 호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미술관이 휴관 중인데 저희 어떻게 들어와 있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스피커와 발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다 입장하기 전에 발열 체크 완료했고 마스크 착용한 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커는 양민영 디자이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디자이너 소개를 맡은 양민영입니다. 저는 불도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로 문화예술 계통의 일을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잡지 쿨이나 옷정리같이 옷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여러 진행하고 있고 FDSC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할 디자이너는 정은솔입니다. 정은솔 디자이너는 밀리언 아카이브의 대표인데요. 밀리언 아카이브는 간단히 말하면 성수동에 있는 빈티지 샵입니다. 그냥 빈티지 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밀리언 아카이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은 매일 열려있는 상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품목의 상품만 파는 매번 컨셉이 바뀌는 가게라는 점입니다. 사진의 모습은 2018년 열린 티셔츠 샵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밀리언 아카이브의 인스타그램 계정인데요. 팔로워 수가 엄청 많죠. 밀리언 아카이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열려있는 샵이 아니기 때문에 SNS 계정을 통해서 샵의 컨셉과 오픈 일정을 미리 공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정보를 보고 밀리언 아카이브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번 샵이 열리면 줄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은 그런 샵입니다. 아마도 스마트폰과 SNS가 없었던 시대라면 나올 수 없었던 새로운 운영 형태의 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 이분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밀리언 아카이브의 대표 정은솔님입니다. 정은솔님은 밀리언 아카이브의 디렉터이자 아트 디렉터이기도 하고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저는 빈티지 옷도 좋아하고 옷정리 같은 행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옷이랑 관련된 새로운 시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정은솔님의 밀리언 아카이브는 쉽고 명쾌한 샵의 컨셉만큼 만들어내시는 이미지도 쉽고 명쾌하고 시작부터 완성도 높은 이미지들을 제공하셔서 저의 이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밀리언 아카이브는 지금까지 여러 샵들을 기획했는데요. 킬로그램 단위로 무게를 재서 옷을 판매한다거나 투명 봉투에 티셔츠를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서 일정 금액에 판매하는 티셔츠 샵을 기획하는 것처럼 쇼핑이라는 행위에 재미를 더하는 기획을 하기도 하고 하와이안 샵, 원피스 샵, 블라우스 샵처럼 옷을 종류나 스타일로 구분해서 일시적으로 샵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진행하고 계시는 크리스마스 스웨터 샵이 있는데요. 못생길수록 멋있어 보이는 것인 어글리 스웨터를 살 수 있고 다녀가신 분들이 이렇게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밀리언 아카이브는 이렇게 다양한 컨셉의 빈티지 의류를 판매하면서 시각문화로서의 옷의 면모를 강조하고 전시 판매하고 옷을 사고 입는 것을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윈도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 사진은 최근 열리고 있는 원피스 샵의 모습입니다. 빽빽한 옷들이 보이시죠?
이런 샵의 명확한 컨셉을 드러내주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디자인인데요. 정은솔 대표는 대표가 곧 아트 디렉터인 것에 장점을 살려서 샵의 컨셉과 긴밀하게 연결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정은솔 님이 아트 디렉터로서 디자이너로서 샵의 홍보 이미지를 만든 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현재 열리고 있는 원피스 샵의 이미지고요. 정은솔 디자이너는 매번 열리는 샵의 컨셉에 맞게 시각적인 컨셉을 잡고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컨셉에 맞는 협업자들을 섭외해서 함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 이미지는 이수진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한 작업입니다. 이 디자인은 작년 크리스마스 스웨터 샵의 포스터이고 사진의 기획 연출부터 사진 촬영 그리고 디자인 마무리까지 정은솔 디자이너가 진행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재작년 크리스마스 스웨터 샵의 이미지인데요. 이 작업은 밀리언 아카이브의 마켓에도 자주 참여하시는 에어슬랜드와 큰 조형물로 협업을 한 경우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옷을 무게로 재서 판매했던 키로키로 마켓의 포스터고 옷을 봉투에 담기는 만큼 일정 금액으로 판매했던 티셔츠 샵의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주로 사진을 활용해서 각 샵의 명확한 컨셉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밀리언 아카이브의 정은솔 대표가 그래픽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정은솔 디자이너는 전시 디자인부터 상업 분야의 디자인까지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밀리언 아카이브의 시작과 같은데요. 가장 처음 열렸던 2017년에 열렸던 스웨터샵의 포스터 이미지입니다. 행사의 최초부터 정은솔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의 마인드로 당연하게도 기획과 컨셉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행사 포스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사진을 포함한 포스터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열렸던 스웨터샵은 당시 보광동에 있었던 디자인 스튜디오 워크스의 공간에서 열렸고요. 이때부터 전설의 줄서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밀리언 아카이브에게는 이 팝업샵이 이 방식으로의 좋은 테스트 판매 경험이 되었고 이후 성수동 밀리언 아카이브 공간에서 샵을 지속적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하와이안 샵의 포스터 이미지고 2018년 티셔츠 샵 2019년 블라우스 샵 2019년 하와이안 샵 2019년 원피스 샵의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매 컨셉에 맞게 디렉팅부터 사진 촬영 그리고 폰트를 선택하는 것 레이아웃까지 마무리하는 것까지 정은솔 디자이너의 작업인데요.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 기획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또 정은솔 디자이너가 연출한 이미지 안에 여성들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해 볼 수 있겠는데요. 포스터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대부분 전문 모델이 아니고 친구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밀리언 아카이브에 손님으로 오시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보통 의류 모델이나 화보라고 하면 생각나는 패션 산업의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보다는 비교적 다양한 여성들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밀리언 아카이브의 이미지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정은솔 디자이너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FDSC의 첫 번째 설명의 사진이 등장했는데요. 사실 정은솔 디자이너는 FDSC와 인연이 깊습니다. 바로 FDSC의 첫 설명회를 밀리언 아카이브에서 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먼저 공간을 무료로 대관해 주신다고 하셔서 공간의 규모에 맞게 저희가 50명을 모집하게 되었고 저희가 판을 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진은 설명의 모습이고 저희에게 이렇게 대관을 해주신 것 말고도 이전부터 계속 창작자들을 돕는 행보를 보이셨는데요. 샵이 비어있는 기간에는 정은솔 디자이너의 모교인 국민대 시각디자인과 여성동문 모임이나 글로리올의 전시 겸 샵이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 플리마켓이라는 플랫폼도 있는데요. 수수료나 입점료를 일체 받지 않는 행사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창작자들이 이 마켓을 발판으로 홍보도 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얻어갔으면 하는 의도로 기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창작자분들을 서포트하는 기획을 생각 중이시라고 하고요. 정은솔 디자이너의 목표는 더 많은 빈티지 의류를 파는 것보다는 이 공간을 비슷한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재미있는 일을 만드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고, 페미니스트로서 특히 여성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밀리언 아카이브는 거기 그 공간에서 빽빽한 행거를 같이 뒤졌던 사람들, 들어가려고 줄을 같이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비슷한 문화를 이렇게 소비했던 특정 집단에게 공통의 기억이 있는 뜻깊은 추억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밀리언 아카이브는 앞으로도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그 세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정은솔 디자이너님과 밀리언 아카이브의 행보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사자는 디자이너 권수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권수진입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얼스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고 FDSC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목한 디자이너는 임하영 디자이너인데요. 임하영 디자이너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2017년부터 워크룸에 입사하여 인쇄 기반의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디자이너이며 FDSC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임하영 디자이너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상상을 많이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우선 워크룸에서 진행한 다양한 클라이언트 작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가장 최근에 작업하였던 따끈따끈한 작업인데요. 작년 겨울 서울역에서 열렸던 전시 전기우주의 도록입니다. 전기우주는 구 당일리 발전소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전기 산업 역사를 재구성하는 전시입니다. 이 작업을 보는 사람들이 마치 발전소 매뉴얼을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스프링 바인딩, 인덱스 도비라 등의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멋진 사진 자료가 많아 눈이 즐거웠던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작업은 권호상 김민기 작가의 협업 전시인 편의처의 포스터와 리플렛 디자인입니다. 권호상 작가님의 뉴 스트럭처 시리즈를 제작하고 남은 이 화면에서 보이는 자작나무 화판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구를 선보이는 전시인데요. 작가분이 협업하신 방법이 직관적이고 뚜렷하여 그것을 그대로 작업에 풀었다고 합니다. 구멍난 화판을 지나쳐서 완성된 가구를 만날 수 있도록 레이어를 구성하여 전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의 제작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게끔 상상하며 디자인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임하영 디자이너가 처음으로 하나를 맡아서 진행한 작업이라 큰 의미를 가지는 작업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작업은 각 나라별 북페어 리플렛입니다. 해외에서 열리는 북페어에서 한국관 부스의 책들을 소개하는 브로슈어인데요. 내용 구성에 큰 변화가 없고 빠른 시간 내에 발주해야 하는 작업이라 표지 그래픽을 강하게 사용한 작업입니다. 각 나라의 말로 책을 나타내는 단어를 레터링하는 아주 직관적인 규칙을 가진 작업입니다. 다음 작업은 비아인키노의 리플렛인데요. 간결한 선으로 그려진 비아인키노의 로고에서 출발하여 라인 드로잉 일러스트를 표지에 넣었고 뒷면에는 가구의 위시리스트를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넣어주었습니다. 처음 이 리플렛을 보았을 때 신미성뿐만 아니라 사용성까지도 생각해준 디자이너의 배려에 감탄하였던 작업이었습니다. 다음 작업은 임하영 디자이너가 회사에서 작업하셨던 마지막 작업입니다. 박세진 작가님의 일상복 탐구 새로운 패션 단행본 작업인데요. 이 책은 일상복과 하이패션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못생긴 옷이 유행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패션 동향을 짚어보면서 결론적으로는 각자 착장에는 이유가 있고 타인의 착장에는 참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표지에는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고프코어의 문자 그대로를 풀어낸 이미지를 넣었고 원고만큼이나 일반적인 단행본에서 보기 어려운 조판을 시도하였던 작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소개해드릴 임하영 디자이너가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진행하였던 작업입니다. 제가 임하영 디자이너의 작업 중 가장 감명 깊게 본 카라멜 청첩장 작업인데요. 임하영 디자이너는 항상 결혼식이 지나치게 낭만화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석해 왔다고 합니다. 관혼 상제의 의미를 덜어내고 있는 그대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카라멜 청첩장을 디자인했습니다. 하객들을 초대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과 멀리서 와주시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카라멜로 청첩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카라멜 포장지에는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적혀 있고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보이는 카라멜을 터치하면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객분들께 나눠드린 식권 뒷면에서도 카라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마영 디자이너는 드레스가 아닌 양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였는데 애초에 드레스에 대한 로망도 없었을 뿐더러 둘 다 중요한 자리라면 정장을 입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양복을 입고 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음 작업은 연말 지인분들께 선물하기 위해 만든 쿠키인데요. 이마영 디자이너가 스스로도 디자이너이지만 먹을 수 없는 종이 연화장보다 먹을 수 있는 버터 쿠키가 훨씬 소중하게 생각되어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작업은 클라이언트가 멜버른 학회에서 쓸 명함을 의뢰하여 시작된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제작해주는 명함을 사용하는데 학교 명함은 개인 이력보다 소속된 학교가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고 생각해서 연구자 개인의 이력이 돋보일 수 있는 방향을 중점에 두고 디자인하였습니다. 명함 앞면에는 논문 사이트에 표기되는 이름의 약자를 넣었고 뒷면의 세부 정보는 논문에서 사용하는 위점자 표기법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소속 학교 로고는 형압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였습니다. 논문 자료와 함께 보관하거나 학회 이름표에 걸어서 휴대할 수 있게끔 타공을 넣어 사용자를 배려한 작업입니다. 어느덧 제가 소개할 마지막 작업인데요. 김세연 작가님께서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며 만난 풍경들을 기록한 목탄 드로잉을 엮은 책입니다. 담담하게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을 원하셔서 표지는 타입세팅만으로 구성하였고 서체는 제주도 해안 절벽의 굴곡을 연상시킬 수 있게끔 세리프가 강한 서체를 사용하여 제목 텍스트를 지그재그로 배치하였습니다. 직접 올레길을 걸으며 기록한 드로잉이라는 점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드로잉에 나타난 실제 풍경들의 지점들을 책의 목차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치를 통해 독자들은 일반적인 도로처럼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걸어간 길을 상상하며 작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를 같이 작품을 더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마영 디자이너의 작업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이마영 디자이너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상상을 많이 하고 고민의 과정이 많은 디자이너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고민과 상상에서 멈추지 않고 디테일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클라이언트를 설득하여 새로운 제안을 실천해내는 멋진 디자이너입니다. 앞으로의 이마영 디자이너의 모든 활동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도 그 작업들이 기대된다면 다음 계정을 팔로우하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수진이었습니다. 네, 다음 스피커는 디자이너 김나래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 티블루 가맹본부 디자인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김나래라고 합니다. 네, 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 주소를 놔뒀는데요. 이 아이디를 치시면은 저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저와 같은 모빌리티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서비스는 바로 그 차가 필요한 모든 순간 함께하는 서비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소카입니다. 저는 오늘 소카에서 마케팅 디자인팀을 이끌고 계신 분인 이혜림 팀장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혜림님은 그 소카 인하우스 BX팀에 입사하셔가지고 지난 4년간 아이덴티티 디자인 및 관리 그리고 이벤트 기획과 운영 등을 해오시다가 1년 전부터 새롭게 세팅된 팀인 마케팅 디자인팀을 지금 그 마케팅 디자인팀에서 성공적으로 팀을 이끄는 참 리더분이신데요. 오늘 혜린님에 대한 소개는 그 한 3가지 파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BX팀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서의 이혜림,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팀에서 팀장으로서의 이혜림, 그리고 마지막은 롤의 변화에 따른 이혜림님의 다음 스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브랜드 디자이너 이혜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카는 4년 동안 소카에서 이제 4년 동안 혜림님이 BX팀에서 총 2번의 브랜딩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잡는 작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VI 작업은 그 카쉐어링이라는 서비스를 카쉐어링이라는 서비스 브랜드 고유의 특성에 고안해서 표지판 그래픽 모티프랑 그리고 도로 속도를 상징하는 라인 배경을 메인으로 하는 VI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식류 디자인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영한 느낌이 드시는데 이때 이제 소카의 메인 타겟이 20대, 30대이다 보니까 그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들을 어필할 만한 룩으로 개발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굿즈도 이러한 톤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리고 브랜드의 비즈니스가 확장되면서 내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디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니즈가 생겼고 이러한 니즈를 반영해서 그 리브랜딩을 한 소카의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2019년에 발표됐었어요. 그래서 이 새 심볼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소카의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그 로고 타입 소카라는 로고 타입 밑에 이제 그 줄이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프레임이 소카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주차장 라인도 연상이 돼서 서비스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풀어냈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스페이스 프레임은 소카의 아이덴티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 프레임을 크롭해서 사내 서식류나 아니면 5개 광고물 그리고 서비스 프로덕트 모달이나 현수막, 엑스배너 그리고 뭐 다양한 스테이셔너리 디자인에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다양한 매테리얼에도 일관성 있게 담을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멋진 혜림님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BX 팀에서 많은 것을 수행해 왔는데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매너리즘 이렇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팀 업무에 좀 지쳐있을 무렵에 한 가지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조직이 개편되면서 새롭게 마케팅 디자인팀이 세팅이 된 것인데요. 혜린이는 그 과정에서 마케팅 디자인팀 팀장으로 전격 승진도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막인 마케팅 디자이너로서의 이혜림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보이시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는 감, 뭐 영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작업물을 창작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혜린님이 팀을 옮기면서부터 디자이너의 감이나 시각적 완성도 외에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디자인에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 하나가 A/B 테스트인데 그냥 항상 혜린님의 작업 진행을 보면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오늘 빠르게 세 가지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가설은 앱 내 팝업 이미지에 배경색이 없는 편이 덜 광고 같아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배경색을 바꾸었더니 클릭을 덜해서 실적이 나빠졌다는 비난을 받으면 어떡하지? 에서 시작한 가설인데 두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내보내서 A/B 테스트를 한 결과 팝업 하단부와 분리되어 보이지 않는 시안 B가 흰색 팝업에 그 노출 대비 클릭률이 약간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 이미지는 엄밀히 말해 하지만 두 이미지는 엄밀히 말해서 배경색뿐만 아니라 쿠폰의 이미지 그래픽 디자인 그 스타일이 좀 약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레이아웃도 한 줄이나 두 줄 각각 달라서 완벽한 A/B 테스트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후 테스트에서는 변인을 더 타이트하게 제한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똑같은 그래픽 요소 그리고 똑같은 문구로 이루어진 두 개의 온라인 광고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픽 요소와 문구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노출 대비 클릭률이 차이가 있나 그래서 보시면 두 시안 중에 그 절대적으로 뭐가 더 낫다는 결과는 아니지만 디자인된 배너가 보여지는 주변 환경인 뭐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카카오톡 안에서의 카카오톡 그 서비스 안에서의 배너를 보실 수 있는데 주변 환경이 매체에 따라서 광고 이미지의 내용에 따라 그 똑같은 구성에도 불구하고 좌우 레이아웃 배치에 따라서 그 이미지 클릭 효율이 달라지는 현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별 광고 이미지 구성에 따른 좌우 레이아웃 비교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은 똑같은 그래픽 요소 그리고 똑같은 콘텐츠 문구로 이루어진 두 개의
이메일 디자인이 있는데 요 밑에 이제 보시면 파양 색깔로 되어 있는 그 행동 유도 버튼이 있거든요. 이 행동 유도 버튼이 상단에 있나 아니면 하단에 있나 그 위치나 순서에 따라서 그 노출 대비 클릭률 차이가 있을까? 그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네네. 좀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그 행동 유동 버튼 위치에 따른 클릭률 차이에 대한 테스트들은 다양한 웹 환경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실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카의 브랜드와 그 마케팅 목적 그리고 콘텐츠별 성격에 맞는 최적의 레이아웃을 위한 해리님의 테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딩 마케팅 용도의 이미지 촬영 기획도 하시는데 뭐 이렇게 멋진 결과물들이 있어요. 이 촬영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렇게 어떤 요소를 구성할 것인지 고민하고 정리하는 문서 작업 역시 이혜림 팀장님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혜림님이 팀 롤이 변하면서 디자이너로서 주로 다루는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변화를 겪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웹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웹 구현에 최적화된 지식을 쌓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디자인 툴에 대한 도전과 함께 그 마크업 뭐 HTML이나 CSS를 배우기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로티라는 툴을 이용해서 원래 이제 이런 영상 작업을 코드로 치환해서 진행하는 그런 툴을 사용해서 좀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때 영상보다 좀 라이트하게 구성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 영상을 또 이제 코드를 변환해서 올리는 작업도 하셨고요. 팀원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피그마는 스케치와 같이 UI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툴인데 링크를 통해서 작업하는 캔버스를 공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피그마에서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왼쪽 상품 리스트랑 오른쪽 말풍선 오브젝트를 중간에 추가하면 그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통해서 다른 이제 레이아웃 위치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는 이제 개인 작업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HTML이나 CSS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해서 스터디하면서 만들게 된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혜림님은 추후 자바스크립트도 공부해서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서 웹사이트를 발전시켜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 하단에 이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어요. 그 혜리님 그쪽 들어가시면 이제 그녀의 일상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이제 디자이너면서 동시에 이제 회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혜리님이랑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대화를 했을 때 저희 둘이 공감하는 포인트가 우리는 회사원이라는 거 그리고 야근은 지양돼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이너라는 업에 지나치게 몰입돼서 자신의 완벽한 절벽으로 자신을 내몰진 않은지를 좀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오래 그리고 능숙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배움을 통해서 천천히 변화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레퍼런스 많이 보시고 트렌드도 항상 파악하려 노력하시고 우리는 뭐 디자인신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툴도 나오면 시도해보시고 혜린님처럼 그리고 이제 제가 혜리님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리마인드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혜리님이 주목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발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혜리님 나중에 이제 퇴사원끼리 언제 퇴근하면은 한잔 하시죠.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디자이너 김수영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 김수영입니다. 저는 총 5개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인쇄 매체로 시작해 브랜드의 모습을 만드는 그래픽 디자이너, 길을 잃지 않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고민하는 웹 디자이너, 직장인으로 일하는 인하우스 디자이너, 디자인 팟캐스트, 디자인 FM의 작가로 글을 쓰는 디자이너,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저는 디자인의 보편적 가치에 매력을 느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흩어진 정보를 정리하며 공공의 환경을 다듬어가는 관점에서 디자인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주목한 디자이너는 저와 아주 비슷한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영주 디자이너입니다. 이영주 디자이너 또한
저처럼 5개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디자이너는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이자 밀리의 서재에서 일하는 인하우스 디자이너, 개발까지 가능한 코딩하는 디자이너,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서 발행하는 글쓰는 디자이너, 그리고 페미니스트 디자이너입니다. 이 5가지 영역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영주 디자이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이영주 디자이너는 자신을 서비스 전체를 책임지는 디자이너라고 설명합니다. 서비스 혹은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하면 쉽게는 이 화면처럼 물성이 있는 제품 그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다양한 기종의 디바이스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 디바이스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전체를 디자인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기는 하나이지만 화면 안에서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서비스가 나오기까지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화면 기획 및 설계에 참여하기도 하고, 화면에서 보여지는 요소를 적절히 배치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물론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제시하거나 특정 선택을 이끄는 문구를 고민하는 UX 라이팅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무수한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이 화면은 밀리의 서재에서 검색 UI 전체가 디자인된 모습입니다. 검색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를 디자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사용자의 검색 플로우를 고민하면서도 브랜드의 이미지에 어긋나지 않는 외양을 갖도록 해야 하는 일입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이렇게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너무 익숙해 그저 지나가는 화면이지만 각각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를 탐구하고 검수해야 하는 노고가 필요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밀리의 서재의 내 서재 메인 UI 모습입니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로 서비스 내에 여러 기능을 이동할 수 있는 접점을 뜻합니다. 작은 버튼 하나도 UI 측면에서 고민하면 어디에 위치해야 더 빨리 터치할 수 있는지, 실제로 구매를 유도하는 앱 내에서 좀 더 오래 머물게 하며 어렵지 않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 서재 페이지는 나만의 공간처럼 꾸며놓고 활자에 중독된, 숨돌림의 하루를 정리하는 등의 사용자가 캐릭터를 가질 수 있게 구성하였는데요. 이 취향에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팔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트로 이미지는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으로 교체할 수 있어 기능과 컨셉이 잘 부합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하우스 디자이너로서 이영주 디자이너입니다. 이영주 디자이너는 2017년부터 밀리의 서재 독서 플랫폼 팀에서 일하고 있으며,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디바이스 안에서 서비스 모습뿐만 아니라 어떤 매체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질 수 있는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정립하여 브랜드만의 비주얼 정체성을 갖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유한 고유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하우스 디자이너는 대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회사 소개 문서나 커머셜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접점의 시각물을 관리합니다. 2019년 밀리의 서재의 아이덴티티가 리뉴얼 되었는데요. 컬러 시스템을 재정의 하면서 사용자가 책을 고르고 활자를 읽는 순간까지 일관성 있는 컬러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편안한 일러스트, 그리고 웹사이트 최초 접속 시에 보여지는 브랜드 페이지 등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규칙에 따라 통일감 있게 구성된 디자인으로 해당 브랜드를 좀 더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모바일 접속 시에 처음 만나는 알림창에서도 브랜드의 보이스도 아이덴티티의 한 요소로 여겨 카피라이트까지 직접 작성하셨다고 하는데요. 센스 있는 문장으로 지루한 알림창이 아닌 정보가 있는 알림창으로 만들어 서비스가 생동감을 갖고 알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벗겨내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앱스토어의 광고 그래픽, 특정 제품과 함께하는 광고까지 인하우스 디자이너로서 브랜드를 잘 관리하려는 노력이 느껴지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코딩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이영주 디자이너는 FDSC 회원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웹사이트 제작팀으로 활약했습니다. 웹사이트 팀이 생기고 시작에 앞서서 도전적인 CSS 구축을 목표로 참여했다고 하셨는데요.
개발은 기능 자체를 만드는 일이고 CSS는 기능이 보여지는 모습, 즉 웹사이트에서 옷을 입히는 스타일링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도 fds.kr로 접속하시면 화려하게 살아 움직이는 어떤 웹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정한 구체적인 목표를 아주 멋지게 해내주셔서 저희가 생동감 있는 웹사이트를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글 쓰는 디자이너입니다. 포트폴리오 사이트와 더불어 본인에게 인상 깊었던 아티클이나 일상의 경험들을 글로 써서 지식으로 공유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특히 프로젝트 과정을 글로 쓰는 일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PC 뷰어 화면을 디자인하기 위해 개발자 등 여러 협업자와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어떻게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그 주고받은 의견을 디자이너의 감각을 거쳐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디자인 시 고려할 조건에 따라 화면 안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지점이 흥미로웠고, 자신의 논리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로 풀어내는 감각은 또 다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이 너무 훌륭하였습니다. 과정을 글로 쓰고 또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하나의 아티클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저는 모두를 위한 글쓰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의 경험이 인사이트가 되기 위해 글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부분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디자이너로서 이영주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디자이너는 실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주 디자이너를 주목하면서 도전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함께 배워가는 또 하나의 페미니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FDSC는 디자인 업계의 건강한 일문화를 위해 다양한 여성 디자이너들이 함께 하는데요. 이영주 디자이너처럼 서로의 점주점이 되어서 실패로 하여금 단단해지는 사람들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FDSC와 함께 한 단계 성장하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주목받은 자리에서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이영주 디자이너를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길 바라고요.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저희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스피커는 디자이너 김은하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나이스프레스를 운영하고 여성 창작자 중심의 아트 라이프스타일 셀렉트 숍인 나이스숍을 운영하는 김은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는 FDSC의 회원이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레이포트리를 운영하는 김지연 디자이너입니다. 레이포트리의 김지연 디자이너는 조금은 독특한 이력과 아주 다양한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인데요. 회화를 전공했고 2019년 문학과 사회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시인이면서 브랜딩 작업을 중심으로 인쇄물 패키지, 굿즈 디자인은 물론 전시와 북 디자인까지 해내는 디자이너이고요. 웹 디자인과 개발까지 할 줄 아는 소위 풀스택 디자이너라는 말로도 부족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그런 정말 대단한 디자이너입니다. 되게 많은 것을 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김지연 디자이너의 정말 대단한 점은 모든 작업에서 섬세하고 사력 있게 작업했다는 느낌, 브랜드가 그리려고 하는 심상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디자인을 한다는 것, 다양한 감성의 텍스처를 정말 잘 만들어내고 그런 와중에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안정감이 있는 진부하지 않은 새롭고 신선한 시각적 표현 방식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 등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작업물들을 최근 진행하신 순서대로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작업들은 제가 레이포트리를 소개하기 위해 선별한 작업들이고 훨씬 좋은 작업들이 더 많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작업은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인스타그램 피드의 가장 상단에 있는 작업인 포스트 서울 쿡북입니다. 표지와 내지를 포함한 전체 북 디자인을 진행하셨는데요.
처음 작업을 봤을 때 지연님이 지금까지 작업하신 브랜딩 작업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가 싶었다가 책에 설명글인 실용서 시리즈이지만 기술 중심이 아닌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유연함을 추구하는 책이자 본격 요리책이라기보다 내일의 식탁을 가벼운 마음으로 채워나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북이다 라는 문장을 보고서 이 책에 딱 맞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업 대상이 갖는 목적과 분위기에 맞는 개별적인 스타일을 구축하여 새로운 시도를 한 것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 포스트 서울의 기존 노선 안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다는 느낌인데 김지연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그 느낌을 더욱 잘 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요리책들처럼 기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보고 싶어하는 레시피북의 형식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에 요리하는 일상이 곳곳에 있듯이 구성되어 있고 그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큼직하고 시원시원하면서 아이가 그린 듯한 일러스트들이 그려진 도비라는 삶의 여유를 은유하는 듯도 하고 마치 아이를 키우는 집의 벽면을 보는 듯도 합니다. 책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음식의 이미지나 아이와 함께하는 사진 이미지들이 흥미롭고 사랑스럽게 느껴져 관심이 없던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아이에게 요리를 해주는 기쁨 같은 환상을 갖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시각 장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레시피가 담긴 페이지의 균형감 또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책이 처음 진행한 북디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해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북디자인으로 김지연 디자이너를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작업은 웹디자인과 개발을 함께 진행한 작업인데요. 첫 번째 소개한 작업과는 또 조금 다른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지향점을 웹사이트의 구조와 스타일로 시각화한 작업입니다. 이 브랜드는 프레젠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레트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독보적인 브랜드의 느낌을 제대로 담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레이어를 디자인 요소로 적극 활용했고 옷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들을 사진 이미지를 크게 사용함으로써 그 자체의 텍스처를 살리고자 하는 섬세함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네요. 우측 하단의 툴박스는 클릭을 할 경우에 지난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포함하여 사이트의 모든 메뉴에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젯의 기능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볼 수 있는 귀여우면서도 기능적인 산뜻한 디테일들이 이 패션 브랜드가 위트 있고 센스 있는 기존의 패션 브랜드들과는 조금은 다른 노선을 지향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 작업은 온양민속박물관의 전시 디자인입니다. 전면으로 보이는 윈도우 그래픽이 압권인데요. 민화를 주제로 하는 전시였기에 민화에서 따온 모티프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픽으로 전체적인 분위기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화적 느낌의 선과 은은하게 쓰인 그라데이션 패턴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얼핏 고루해 보일 수 있는 모티프들을 현대적으로 표현해 옛것인 민화와 현재의 일상을 한 공간에 두어 전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백을 바탕으로 포인트 컬러인 블루 컬러가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강줄기처럼 들어가 있는 게 제가 그 레이 포트리의 작업에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처 중심의 조금 더 추상적인 버전의 포스터이고요. 섬세하게 그려진 미세한 텍스처를 갖는 선과 다양한 질감의 면, 그리고 도형들과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균형감과 어떤 아슬아슬한 엣지가 돋보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연님이 작업하셨던 민화 모티프의 그래픽이 전시장 안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티에리스라는 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카페 브랜딩 작업입니다. 레이포트리의 작업은 다 너무 좋지만 그 중에서도 세심한 서비스, 섬세한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와 만났을 때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세하면서도 균형 잡힌 디자인을 만나서 브랜드가 가진 본연의 심상을 잘 표현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차를 전문으로 하는 곳답게 다양하게 말린 차의 이미지를 디자인 소스로 활용해서 텍스처로 표현한 것이 너무 탁월하고 아름답습니다. 차라는 조금은 고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아이템을 산뜻한 컬러 조합과 심볼 및 로고, 텍스처로 그 어느 곳보다 세련된 브랜드로 만들어낸 것이 놀랍고요. 컬러 조합뿐 아니라 찻잎을 물고 있는 새의 심볼과 로고 또한 명암에서는 금박으로, 간판에서는 금속으로 마무리하여 브랜드 전체의 완성도를 높인 것을 볼 수 있고, 창문 한 켠의 포인트로 공간의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업은 패브릭 브랜드인 일상직물의 브랜딩 작업인데요. 텍스처가 중요한 패브릭 브랜드인 만큼 다양한 텍스처를 일상직물이 추구하는 심상의 분위기에 맞는 질감으로 표현하여 흥미를 더했습니다. 이 작업에서 레이 포트리의 텍스처와 컬러 콤비네이션 실력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텍스처의 질감과 컬러 조합이 균형감을 이루어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은은하게 드러납니다. 이 작업에서는 화보의 아트 디렉팅까지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품들 위에 사과를 올려둠으로써 구성된 제품과 같은 톤 안에서 자연물에 매끈한 텍스처를 더해서 이미지를 완성한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일상직물 하면 떠오르는 하나부터 열까지의 질감과 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다양하면서도 통일감을 갖고 브랜드의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 포트리의 작업은 대체적으로 편안하면서도 차분하고 고급스럽고 그러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신뢰가 가는, 튀거나 거슬리는 것이 없으면서도 브랜드 본연의 이미지를 정제된 이미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김지연 디자이너만의 센스가 더해지면서 방점을 찍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 포트리 작업의 묘미는 완벽하게 정렬된 요소들에 바람을 불게 한달까, 공기를 집어넣는달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좋은 디자인에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된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온양미술관 포스터 작업에서의 파란 바람과 강줄기, 티에리스 브랜딩에서의 찻잎을 물고 있는 새, 일상직물의 딱지 모양 인쇄물 등 이런 요소들은 얼핏 센스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말하기 쉽지만 작업을 보고 또 보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지켜보면서 고민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결과물입니다. 지연님은 소규모 브랜딩을 진행하실 때는 클라이언트의 취향과 기호까지도 파악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디자이너가 이끌어가는 클라이언트와의 원활하고 세심한 소통이 이런 섬세하고 균형 있는 그리고 감각적인 작업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디자이너는 앞으로 책 작업을 더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스스로가 시인이신 만큼 글을 쓰는 분들과는 또 어떤 소통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출판사 및 북디자인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또한 브랜딩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레이 포트리 김지연 디자이너에게 많은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김지연 디자이너의 더 많은 작업은 레이포트리.kr로 들어가시거나 인스타그램 /레이포트리.kr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작업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이포트리 @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스피커는 디자이너 김희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FDSC의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0의 발표자 김희애입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소개해드릴 디자이너는 서체 디자이너 위예진 디자이너입니다. 보통 스스로를 소개하는 자리는 그동안 많이 가져왔는데요. 다른 동시대 여성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위예진 디자이너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하고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을 여러분께 천천히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프위치 스튜디오라는 그래픽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1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분들은 국내외 다양하지만 대부분 일러스트레이션이나 그래픽 디자인 분야가 그렇다 보니 혼자서 프로젝트 전반을 소화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언어 기반이 아니라 이미지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와 달리 예진님은 일단 그 인하우스 디자이너로서 산돌 커뮤니케이션에서 서체를 만들고 계신 디자이너입니다. 한글뿐 아니라 동아시아 문자를 제작하고 국내 고객 및 파트너와 협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진님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은 언어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해외 디자이너들과 협업이 필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제가 되게 흥미롭게 생각했던 지점이어서 그 예진님이 참여하신 프로젝트들 중에 특히 해외 파트너들과 협업한 작업을 주목해서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본명조입니다. 디자이너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은 다들 써보셨을 되게 유명한 서체인데요. 본명조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도비와 구글의 의뢰로 제작된 범동아시아 서체입니다. 즉 판 CJK라고도 하는데요. 산돌 커뮤니케이션은 한글 제작을 그 중에서 담당했습니다. 당시 산돌의 본명조 프로젝트 매니저 겸 메인 디자이너 분은 박수연 님이셨습니다. 예진 님이 맡은 역할은 현대 한글과 옛 한글 제작이었습니다. 본명조 프로젝트는 산돌에서 예진 님이 맡은 첫 해외 협업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다른 문자권의 디자이너들과 원격으로 일하면서 서체에 대한 미적 감각, 조판 환경, 그리고 그 전 세계에서 바라는 그런 니즈 등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그레타 산스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인 저로서는 조금 생소한 디자인 회사였는데요. 그레타 산스는 네덜란드 기반의 서체 디자인 회사인 티포텍의 의뢰로 산돌에서 제작한 한글 서체입니다. 동명의 라틴 서체에 어울리는 10종의 한글을 제작했습니다. 본명조와 달리 그레타 산스는 라틴 서체가 이미 개발이 된 상태였고 그 산돌에서는 한글 제작을 담당하게 됐고 그 예진님이 그것을 프로젝트 매니저 겸 메인 디자이너로 참여하신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까지 한글뿐 아니라 동아시아 문자를 제작하고 국내외 고객 및 파트너와 협업하는 일을 하고 계신 예진님의 대표 프로젝트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진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알게 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폰트 시스템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형태의 규칙과 디테일을 만지신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폰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힘을 쏟는 부분이기 때문에 흠없이 완성된 폰트를 사용하는 저와 같은 폰트 유저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잠깐이라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밌게도 그 서체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는 옛 탈자 원도를 바탕으로 복원이나 재해석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프락투르나 지오메트릭 같은 다양한 라틴 서체 분류에 대응하는 한글 서체를 만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서체를 통해서 특정한 인상이나 질감 같은 텍스처를 구현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진님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서체 안에서 구동하는 조형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서체 제작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눈대중이나 감으로 글자를 그리기보다는 처음에 규칙을 일률적으로 세우고 통일된 체계를 만들어 폰트를 제작하는 것을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레타 산스로 예로 그 체계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처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는 크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1000유닛을 바탕으로 글자의 크기를 몇 수로 둘지 설계한 다음 이제 다음으로 굵기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한 글자 안에서 가장 굵은 가로획과 가장 굵은 세로획을 몇 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굵기를 설계합니다. 한 벌의 서체 안에서 각각의 글자들의 가장 굵은 가로획과 가장 굵은 세로획을 조정해서 같은 웨이트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종성은 즉 받침 글자인데 그것의 높이를 설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소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앞에서 만든 크기, 굵기, 종성, 높이 설계 등을 다른 초성으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앞에서는 야였고 이번에 기역, 리을, 쌍시옷 등 자소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종성별로도 정렬하여 한 벌의 서체 안에서 모든 글자가 동일한 규칙으로 설계되도록 합니다. 네, 그레타 산스의 경우 한글의 모든 글자들을 초성, 중성, 종성별로 모아 규칙을 설계하고 검토하는 제작 체계를 고안하였고 그레타를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우선은 체계에 맞춰서 한 벌의 서체 안에서 시스템을 따르는 방식으로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그레타 산스의 경우 예진님이 메인 디자이너로 그리고 매니저로 참여하신 대표적인 프로젝트고 시스템을 제작해서 그 폰트를 제작하신 예진님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했고요. 그레타는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고 베타 테스트 후 유저 피드백을 수렴하여 시각적으로 어색해 보이는 부분을 교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이상으로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계시며 서체 조형적 시스템 설계를 즐기며 세밀한 집중력으로 작업하시는 서체 디자이너이신 위예진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발표는 디자이너 노윤재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노윤재입니다. 저는 현재 MBC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FDSC 회원이며 디자이너의 글을 모아 편집하고 게시하는 편집국에서 활동 중입니다. 제가 소개할 디자이너는 조영수 디자이너로 이 디자이너는 나만 알면 안 되겠다. 꼭 어디든 널리 알려야겠다 해서 이 자리에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영수 디자이너는 스튜디오 로드사이드 피크닉을 운영 중이며 아이덴티티, 공간, 인쇄 기반의 작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DSC 회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조영수 디자이너는 굉장히 특별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유기화학 전공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 강사를 꽤 오랜 시간 콘텐츠 기획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공을 했어요. 3년 동안 이제 목공소에서 가구 디자인도 하면서 작업을 꽤 오랜 시간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넘나들면서 자연스럽게 디자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목공 작업을 할 때 가구 디자인을 직접 하면서 더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는 로드사이드 피크닉이라는 스튜디오를 설립을 해서 조요새라는 활동명으로 제2의 인생이죠. 디자인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요새라는 이름은 하도 이제 다양한 분야를 조영수 디자이너가 있다 보니까 너 요새 뭐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요새로 활동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요새로서 조영수 디자이너는 사라져가는 것을 기록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고 이를 디자인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목동 여름 30일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목동의 이제 파리공원에서 실험을 한 프로젝트예요. 이제 데이터는 디자인으로서 공유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된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온도, 습도, UV 지수, 뭐 소리, 소음 같은 것들을 가지고 기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작업으로까지 이어진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현장에 나가서 매일 같이 30일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시간대에서 직접 이제 수기로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사진도 찍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음을 측정하기도 하면서 이제 데이터 값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룹화를 시켜서 엑셀에 저렇게 이제 정리도 하고 이를 데이터 한 걸 통해서 디자인으로까지 이어갔는데요. 저렇게 이제 다각형의 시각 요소들은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파리공원에는 조형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조형물들을 가지고 이제 다각형의 형태를 따와서 그런 도형 같은 거를 이제 온도나 습도나 그런 미세한 조정에 따라서 다른 각도, 회전, 컬러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치를 통해서 포스터까지 만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각화를 했으면은 이제 청각화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청각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저렇게 리듬을 소리로 변환하고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LP 레코드로까지 제작을 해서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디자인에 포함되는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콜롬보 칠리 레시피인데요. 제목만 봐도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저도 이제 이 작업의 제목만 보고도 너무 흥미로웠던 작업이었어요. 이제 보시면은 친구가 콜롬보라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소설 속에 이제 콜롬보라는 형사가 나와요. 근데 그 형사가 이제 칠리라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요리를 매일같이 먹는데 친구가 그 요리를 이제 조영수 디자이너에게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조영수 디자이너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래 만들어 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요. 정말 책에 나오는 구절처럼 상상을 해가면서 뭐 쇠고기랑 토마토, 콩이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전혀 방법은 나와 있지 않은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요리를 이제 상상하면서 만들고 있는 조영수 디자이너의 모습도 보이고 재료를 사서 저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선물을 하기 위해서 뭐 로고도 처음에 이제 제작을 하고 스티커로도 제작을 해서 뭐 최종적으로 이 레시피를 혼자만 알기 너무 아깝기 때문에 널리 알리고자 웹사이트로도 이제 만들어서 게시를 디자인까지 마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다음에는 매일 일몰 그라디언트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것도 지금 이제 2018년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작업이에요. 이제 조영수 디자이너가 매일매일 어느 하루의 일몰을 매일 같은 장소에서 이제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모아서 촬영을 한 걸 모아서 이제 색상 차트로 구분을 하고 이걸 또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이미지와 그래픽을 합쳐서 어떤 웹사이트도 구성을 하고 디자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너무한 책들 워크샵에 참가를 해가지고 이제 책까지 냈는데요. 조영수 디자이너는 이런 이제 단순하게 하루에 해가 저무는 장면을 색상으로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하루의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어떤 선형의 점으로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연속의 시간 개념을 연속의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다른 어떤 프로젝트들도 지금 따로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잉인데요. 우잉이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 컨텐츠예요. 근데 우잉이라는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드 플러스 잉글리시예요. 근데 이제 조영수 디자이너가 특별한 이력들을 많이 갖고 있다시피 이제 그런 것들이 모아서 녹아 들어간 이제 작품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캐릭터와 어떤 뭐 톤 앤 매너와 아이덴티티 개발도 했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위한 이제 놀이기구 장난감을 직접 이제 깎고 다듬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목공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최종까지 다 하나하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 작업을 한 그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락 언더그라운드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조영수 디자이너가 가장 좋아하는 락 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락 밴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룹화를 시켜서 스티커로 구분도 하고 하면서 자료 조사를 해서 이제 11개로 그룹으로 그룹핑을 시켜서 색깔도 입히고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로고 디자인도 하고 언더그라운드 맵으로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거를 이제 꾸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디자인이라는 결과물까지도 도출해 나가는 조영수 디자이너의 소개를 맡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오늘은 이분을 소개를 하게 되어서 발 뻗고 기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스피커는 디자이너 박진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글자를 다루고 활자 디자이너로서 글자를 그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종종 글자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작은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자료에 쓰인 민부리 본문용 글자인 지백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디자이너는 지난주에 페스타를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스튜디오 RE01의 김리원 디자이너입니다. 김리원 디자이너는 글자와 그래픽의 형태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그래픽, 편집, 전시, 그리고 아이덴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제가 글자를 다루고 있는 디자이너인 만큼 그 중에서도 리언님의 레터링 작업 5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제가 선정한 레터링 작업들을 리언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어떤 의도로 작업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볼까 했다가 사전 정보 없이 제가 리언님의 레터링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 싶어서 저 혼자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처음 소개드릴 레터링은 아까 방금 보셨던 스튜디오 RE01의 로고 레터링입니다. 이 로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유려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로고를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시면 이 로고의 전체적인 인상을 만들어주는 숨은 디테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뻗은 가로획과 세로획 속에 숨은 세리프를 보시면 이렇게 얇아지는 세리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나
여기 알파벳 R에 획이 겹치는 부분이나 숫자 1에서 획이 겹치는 부분 등의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지는 디테일 등이 이렇게 로고를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면서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이 아래 파인 부분을 보시면 안쪽으로 파인 부분은 뾰족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바깥쪽의 회계 부분은 약간 동그랗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완전히 뾰족하게 처리가 되어 있을 때 시각 삭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약간은 완화시켜줌과 동시에 글자가 너무 뾰족뾰족하게만 보이지 않고 약간은 부드러운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 아래 테일 부분이나 이에 이 곡선 셰리프 부분 그리고 이 기둥과 셰리프를 연결해주는 곡선의 부드러운 브라켓 부분들이 이 글자에 유려한 인상을 더해준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강 포스터제의 포스터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포스터에는 굉장히 다양한 레터링들이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 레터링들이 어떤 패밀리의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다른 획의 형태와 비례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의 글자들로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 레터링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왼쪽 레터링과 오른쪽 레터링을 보시면 굉장히 다른 획의 형태와 비례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쌍디귿이나 리을, 비읍에서 보이는 획의 끝 처리와 오른쪽에 기역, 시옷에서 보이는 획의 끝 처리라던가 아니면 왼쪽의 획에서 얇은 부리 형태에서 시작되는 것과 오른쪽에서는 얇은 돌기 형태에서 시작돼서 굵은 기둥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가로획과 세로획의 대비가 약간은 강한 글자인 형태 등의 이러한 요소들이 이 개성 강한 레터링들을 하나로 묶여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뜻 같은 말 포스터를 위한 라면 먹고 갈래 레터링인데요. 오늘 보여드린 레터링 중에 가장 대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레터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레터링에서는 사실 기역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로 반복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리을과 미음 같은 글자 외에도 맨 마지막에 물음표의 글자에서도 기역의 형태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저는 재밌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기역의 요소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레터링의 가장 큰 인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라와 레에 쓰인 리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로 이 레터링 전체의 분위기를 확 휘어잡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가운데 고자를 보시면 이 구조가 앞에 있는 라의 리을과 유사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 고의 짧은 기둥의 위를 평평하게 깎아주고 위에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고라는 글자가 리을로 읽히지 않고 고로 읽힐 수 있도록 하는 디테일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대담한 형태를 받쳐주는 디테일한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는 것이 앞에 설명드린 리원님의 레터링 작업들의 가장 큰 특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설명드릴 두 가지의 작품들은 지금껏 설명드린 세 가지 작품과는 조금 결이 다른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설명을 드릴 작품은 개성공단의 레터링입니다. 이 레터링은 앞서 보여드린 레터링들에 비하면 굉장히 노멀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스텐실 커팅의 형태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개의 에라는 홀자나 공단의 기역이나 디귿 그리고 밑에 영문 글자들의 분절을 보시면 일반적인 스텐실 글자와는 다르게 분절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성적인 글자의 분절들을 제거를 하고 상상을 해보시면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그렸던 포스터 그리기 대회 같은 데서 그렸던 네모 형태의 프레임에 꽉 찬 약간은 레트로한 글자가 연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레트로하고 약간 무겁고 단단한 투박한 형태의 이
레터링 형태가 개성공단이라는 글자가 가지는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웅크린 말들이라는 책의 제호 레터링입니다. 이 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제목용 불이 글자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불이 뒤에 라든지 아니면 획과 획이 연결되는 부분 혹은 글자의 기둥이의 맺음 등이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그냥 단순히 웅크린 말들이라는 제목의 웅크린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책의 내용을 읽어본 후에 이 웅크린 말들이라는 책의 제호와 그리고 책의 내용에서 말하는 것들이 어떤 웅크린 말들이라는 글자가 하나의 사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아픈 부분이나 상처 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앞에 세 작품과는 다른 조금 더 노멀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여전히 상세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작품들이었고요. 저는 오늘 5가지 작품만을 소개를 드렸지만 여기에 써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임리언 디자이너의 더 멋지고 매력적인 작품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꼭 다른 작품들까지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스피커는 디자이너 이아리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아리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FDSC 학예연구소 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광고대행사 TBWA 코리아와 SK 인하우스에서 아트 디렉터로 5년간 근무를 하고 2013년부터 스튜디오 바톤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FDSC에서는 홍보팀으로 활동을 하며 매주 패디소로 FDSC 회원분들의 작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로 여자가 가르치고 여자가 배운다, 여가여배라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종목을 가르치고 배우며 경험을 공유하는 비정기 원데이 클래스를 친구 강소희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바톤은 그래픽과 브랜딩, 웹사이트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카페 진정성과 라임 프렌즈의 협업으로 제작된 밀크티 패키징 작업, 밀레니얼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빌라 선샤인의 브랜딩, 제2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메인 포스터와 굿즈 작업, 볼보 자동차 세이프티 캠페인의 키비주얼과 웹사이트, 패션 브랜드 로우 클래식, 온양민속박물관의 공식 웹사이트 구축 등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신선아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이 디자이너가 어렸을 때 어떤 것에 흥미가 있고 또 무엇을 좋아했었는지 지나온 역사가 먼저 궁금해졌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지나온 선택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선아 디자이너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공유해드리는 것이 유의미한 정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선아 디자이너를 만나서 짧은 인터뷰를 나눴고 나눈 것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 어린이였나요? 라는 질문에 따라온 키워드는 리듬이었습니다. 재즈 댄스와 힙합 댄스, 방송 댄스로 몸의 언어를 익히고 비트박스와 랩으로 청각적인 언어를 익히기도 하면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각적인 언어를 체득한 어린이였습니다. 그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직접 그림을 그리고 또 제작한 단체 티셔츠를 다수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깊이 인상에 남았다고 합니다. 또한 현업 디자이너 분께 소규모 스터디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경험이 현재 디자이너로 살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신선아 디자이너는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커뮤니티 보슈에서 기획과 디자인을 맡고 있고 빌라 선샤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FDSC에서는 충청지부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충청지부가 생기면서 늘 서울에서 열렸던 설명회가 비서울권인 대전에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중심에 신선한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FDSC가 서울 너머를 상상을 하게 되었고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슈에서의 작업들을 보면 굉장히 공감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픽 디자인이 경험으로 닿았을 때의 울림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구현한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발간됐던 이민경 작가와 보슈팀이 함께 만든 책 피리 부는 여자들은 여성 간의 생활, 섹슈얼리티, 친밀성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밀한 인상을 피리를 형상화한 얇고 섬세한 레터링과 여성의 신체 부위를 연상하기도 하고 언덕의 표면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친 텍스처의 키비주얼이 책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책을 집어 들었을 때 피리를 잡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주도록 판형을 좁고 길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더스트 자켓을 벗겼을 때 환한 노란색이 펼쳐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보여주고 시작점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행렬에 있다는 타입의 연결성이 이 책을 더욱 공감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슈팀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면을 벗어난 기획들을 아주 다채롭게 펼쳐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8년에 개최됐었던 페미운동의 동분서주는 운동에답게 강렬하게 대비되는 각 팀의 색채와 레터링에서 느껴지는 운동감으로 단번에 운동회의 활력을 설득합니다. 여성이 아니라 려성이라는 키워드를 쓴 이유는 운동회라는 행사의 오래된 역사와 운동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지금까지 배제되어 왔던 여성에 대한 역사성을 담은 키치한 장치라고 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음악으로도 기획이 펼쳐지는데요. 불편하지 않는 우먼 온리 DJ 파티 우리가 좋아하는 리듬이 있지는 음악을 매개로 주최자와 참가자, 뮤지션을 모두 여성이 함께하는 과정으로 경험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먼의 표기 방식을 WOMYN으로 함으로써 man의 하위 단어가 아니고 새롭고 개별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여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빌라 선샤인에서의 그래픽 작업들을 보며 받은 감상은 브랜드의 확장성을 고민을 하고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것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상반기 빌라 선샤인의 브랜딩 작업을 저희 바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시즌2 인스타그램 템플릿 디자인을 신선한 디자이너가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고 시그니처 로고, 워드마크, 컬러 시스템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 규칙을 지켜내며 그 안에 어떤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평면을 입체로 해석을 하고 구현을 해낸 아이디어와 시즌2의 프로그램에 걸맞는 키비주얼도 일관성 있게 풀어냈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했고 빌라 선샤인 브랜딩에 참여한 디자이너로서 또한 환기가 굉장히 됐었던 부분입니다. 기존의 판에 균열을 내며 확장해 나가는 쉐이크 더 테이블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움직임과 방향성이 특징입니다. 프로그램명 안에 알파벳 A를 리듬감 있게 처리한 것도 굉장히 재밌고 분절된 원형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또 해체된다는 점이 이 쉐이크 더 테이블 프로그램을 보다 정확하게 시각적인 언어로 해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의 굿즈도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밤에 보면 더욱 빛나는 티셔츠에도 그 원형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과도 비슷한 그런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인물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2019년 유먼 스테이지에서는 키컬러 오렌지와 올리브를 각각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다채롭게 표현을 했다면 2020년 모닝 유먼스 클럽 디지털 리포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브랜드 컬러를 모두 활용을 하면서 볼드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목구비 없이 얼굴을 비워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각 프로그램마다 담겨 있고 어딘가를 향해 걷거나 무언가를
옮기거나 서로 연대하는 인물들을 활용을 해서 개별적인 프로그램 안에 담은 것이 굉장히 경쾌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는 신선화 디자이너는 지구력이 강하고 에너지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힘을 지닌 디자이너입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며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면 항상 회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개선할 점과 또 다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신선화 디자이너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궁금하신 분들은 보슈와 빌라 선샤인의 인스타 계정을 구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스피커인 최수빈 디자이너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주목해야 하는 디자이너는 양지은 디자이너인데요. 양지은 디자이너의 수많은 훌륭한 부분에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탐구를 멈추지 않는 디자이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1988년 8월 8일에 8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서 2011년부터 현재 9년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디스트릭트, 영상 프리랜서, 제일 기획을 거쳐서 현재 프레스룸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레스룸의 다양한 작업은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저도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죠? 프레스룸의 디자인은 직관적이면서 기획과 논리가 뚜렷하고 이것이 한눈에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의 정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프레스룸의 작업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은 사진가 김경태 작가의 건축물 모서리를 찍은 사진을 모은 앵글스라는 서적입니다. 아코디언 재본 방식의 책인데요. 이렇게 책 모서리마다 사진의 건축물 모서리를 맞물리게 배치해가지고 제목, 형태, 내용이 모두 어우러지게 마무리된 천재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당연히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피 등 조형적인 측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디자이너가 기획한 프로젝트라는 점인데요. 지금은 디자이너가 작가와 협업하거나 디자이너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서적에 작가가 협력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드물진 않지만 당시에만 해도 디자이너는 이제 도록에서 전시나 작가가 주가 되고 서적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피, 제작을 전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에서 디자이너의 뭔가 역할이 한정이 되고 디자이너의 의사나 제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앵글스 AB 시리즈 이후로 작가의 도록을 디자인하는 경우에도 디자이너의 제안을 먼저 듣고자 하거나 디자이너의 의사에 귀를 기울여주는 변화를 실감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뭔가 디자이너에 대한 틀을 깨는데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프레스룸의 어떤 부분이 이런 기획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런 멋진 변화를 이뤄낸 프레스룸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룸이 지금은 디자인 스튜디오지만 원래 서울시립대학교 시각디자인과의 교내 독서 모임이었는데요. 제가 프레스룸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심시티 포스트잇이라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이것은 양지은 디자이너가 제록스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작업했던 워크북 시리즈를 공개 워크숍으로 기획을 했던 건데요.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사진 식자 기법에 착안해 잘라 붙이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로 진행했던 공개 워크숍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도형을 그리시오입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풀면 이것이 각각 알파벳의 형태를 띄어서 영문 타입이 한 벌 나오는 형식이었고요. 이렇게 응시자에 따라 다른 형태가 나오는 그런 워크숍이었습니다. 이거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개인적인 탐구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는 이런 워크숍이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거를 혼자만의 작업에서 이렇게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 과정을 함께 나누었던 점이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양지은 디자이너가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되는 초석이 됩니다.
이전에 두 워크숍이 디자인의 개인적인 이제 탐구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면 다음 행사인 From Glaciers to Palm Tree는 좀 더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비평적 관점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전시는 배민기 디자이너와 김경태 사진작가 두 사람이 콜라보레이션한 포스터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였는데요. 이것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의례적으로 디자이너의 작업이 예술가의 작업에 비해 평가절하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디자이너가 어떤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리서치와 실험을 거쳐서 시각적 결과물로 풀어내는 과정이 사실은 시각예술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클라이언트 잡이 아닌 경우에도 디자이너의 작업물은 비교적 가치를 높게 두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시를 통해서 보여줘도 인식이 똑같을지 아니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어떨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 전시입니다. 외부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바라보는 편견을 비평가의 발언을 기다리기보다는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스스로 전시 기획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디자인에 대해 발언한다는 생각은 이제 이듬해 양지은 디자이너가 오픈 리센트 그래픽 디자인, 줄여서 ORGD라는 동시대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과물로 기록하기 위한 플랫폼을 기획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ORGD 2018은 양지은, 김동신, 배민기 디자이너가 모여 정시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선은 디자이너가 전시를 한다 또는 전시를 기획한다 하면 디자이너가 작가도 아닌데 꼭 전시장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ORGD 2018은 이렇게 디자인 전시의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면서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테스트와 태스크라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테스트는 디자이너의 업무에 관한 파트로 일반적으로 디자이너가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 작품보다는 해당 전시의 아이덴티티,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서문이 쓰이는 리플렛이나 전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디자인하는 역할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문, 전시 다이나 홈페이지 등 전시에 필요한 요소를 디자인하고 이것의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진행한 작업들이 전시가 됐습니다. 태스크는 디자이너의 연구에 대한 파트인데요. 기존의 연구를 진행해왔거나 개인적으로 작업해온 것들이 있는 디자이너를 섭외해서 이것을 전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전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시가 끝난 뒤에 전시 기획에 대한 내용과 전시 중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나 또 피드백 등을 아카이브해서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책도 너무 멋지죠? ORGD 2019는 기획단이 좀 바뀌어서 양지은, 김동신, 워크스 4명의 디자이너가 심호윤이라는 가상의 디자이너를 설정해 개인전을 개최한다는 설정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디자이너의 개인전이라는 낯선 설정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디자이너는 보통 주어진 업무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해내는 사람이라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좀 숨기기도 하고 어떤 역할이나 스타일에 맞게 일종의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상인물의 개인전이라는 설정으로 풀어내서 전시를 진행했고요. 또 이 전시의 작품이 정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타이포그래피, 편집 디자인, 브랜딩, 패션, 영상, 3D 그래픽, 웹, 심지어 설치 작업도 있었고 총 17팀의 디자이너가 다양한 파트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범위가 넓긴 하지만 모두 그래픽 디자이너의 업무의 일종이고요. 디자이너가 다루는 다양한 매체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전시 역시 이렇게 잘 디자인된 도록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획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모집이 끝나긴 했는데 바로 어제까지 ORGD 티키타카라는 스터디 모임에 참가할 멤버를 모집했는데요. 주제를 이제 기획단에서 따로 정하진 않고 무엇이든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 디자이너를 모집해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이것 역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나중에 어떤 형태로 결과물이 공개될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양지은 디자이너를 보고 있으면 항상 뭔가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이걸 탐구하고 혼자 글을 쓰거나 해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든 다른 디자이너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이 결과물을 디자인적으로 풀어내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디자인이 가미된 아카이브로 내놓고 전달하고 하는 점이 진짜 디자인밖에 모르는 바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자신의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 갈증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한다라는 진취적인 점이 정말 여자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지은 디자이너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오늘 모든 소개가 끝났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10명의 디자이너와 스피커 10명까지 총 20명의 디자이너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1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뒤 7월 11일 2회가 방송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